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여의도 펀드메리아 TV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친구들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관한 자료, 현대차증권이 쓴 애널이 쓴 자료를 주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읽어봐라, 잘 만든 자료이다 이렇게 던져줬는데, 이 자료를 던져주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챗 GPT라든지 AI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다양한 기술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저도 좀 어려워요. 저도 뭐 처음에는 한번 읽고 저는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겨준 자료는 우리 이 카페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를 보는 친구들은 현대차증권 자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료를 보시면 이 좋은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작년에 상장이 돼서 지금 이제 7,01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6,950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엮여가지고 올라왔는데 시초는 한 3,200~300억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마이너스죠. 네, 아마 테슬라 조건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종목이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큼 매력적이냐, 그렇죠?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큼 장기 투자할 만큼 매력적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이제 던져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AI 반도체가 어떤 기능들을 하고 무엇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보는 다양한 의미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팔죠. 국내 기관도 샀다가 이제 다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 투자 수급은 개인인데, 개인이 판다면 이 종목은 팔아야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1차 목표는 다 왔다. 3천억 정도면 다 온 거 아니냐. 좀 쉬었다가 다시 가든지 올라가든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쉬어가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광분하면서 지속적으로 살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여러 단어가 있죠. IP라는 단어, 엣지라는 단어, MPU라는 단어, CPU라는 단어, GPU라는 단어, AI라는 단어, 파이라는 단어, 칩넷이라는 단어, 와, 여러 가지 기술력이 다 섞여서 머리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칩, 그렇죠? 네, 자율칩, AI 칩의 발전 과정을 보면 먼저 CPU부터 시작하죠. CPU를 걸쳐서 GPU를 걸쳐서 이제 AI 칩으로 왔는데, 사람은 사물을 순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은 복합적으로 동시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직렬 처리가 아니라 병렬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머릿속과 비슷한 뉴런과 비슷한 구조, NPU라고 그러는데, 네, 뉴런 프로세싱 유닛, 우리 신경망처럼 어떤 사물이 들어왔을 때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것들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칩과 이러한 인터넷 사업과 이러한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이 들어오고 AR, VR, XR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병렬 처리해서 사람의 머릿속 인식과 비슷하게 동시 처리를 해야만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자, CPU는 뒤에서 되어 있지만 기계 계산을 합니다. 직렬로 쭉 더하기, 빼기, 더하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 과거와 다르게 그림이 들어오고, 그렇죠? 네, 3차원의 동영상이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물을 식별하고, 이 사물을 식별하는데 다양하게 딥러닝을 해서 어림잡아서 뭔가를 인식할 수 있게, 사람의 머리처럼, 사람 머리처럼 얘는 1이고 2고 3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사람 어리잡잖아요. 이런 것들로 가는 그 과정에서 GPU를 거쳐서 AI 칩까지 오는 그러한 발전 과정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AI 칩, NPU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이 컴퓨터 구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데 뭐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이 포이만이라는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CPU를 만들어서 현대 프로세싱 칩의 어떤 그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완성한 사람인데 CPU는 계산을 하고 그렇죠? 예, 이 메모리를 통해서 키보드를 입력하면 아웃풋이 생기는데 이 메모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계산하는 CPU라는 칩이 있고 이러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라고 그러면 다시 저장을 하는 디스크라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구조로 된 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인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CPU다. 계산을 하는 거다. 속도가 중요하고 헤르츠, 뭔가 강도가 중요한 거다. 이 CPU는 레지스터 저장을 기능하는 거하고 연산장치 안에 ALU라는 거죠. 네. 여기서 설명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제어하는 거, 이렇게 구성된 게 CPU인데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면 CPU는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직렬로 처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이라는 만든 사람의 CPU를 보면 컨트롤러 유닛, 뭔가를 제어하고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계산을 하는 게 ALU라 그러고 이것을 어디에다 기억을 해서 계산할 때보다 불러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우리 모니터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우리 현재 컴퓨터는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CPU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발달할수록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바틀렉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계산의 결과고 ALU, Arithmetic Logic Unit 연산을 거쳐 반드시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ALU 연산의 결과가 메모리 또는 칩 내부의 캐시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한 번에 하나의 트랜잭션만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 이 CPU의 단점이죠. 클럭을 높여서 처리 속도를 빨라지도록 할 수는 있는데 높아진 클럭만큼 계산이 더할 수는 있지만 클럭의 개선이 발열 등의 문제로 인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클럭을 높이면 더 빨리 막 연락이 돌리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지. 불이 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CPU를 멀티코어를 만든다든지 하이퍼 트레드닝과 같은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코어의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CPU가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PU가 연산 처리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어, 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감각 이런 것도 오감 같은 것들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뭔가를 계산하는 CPU 하나에만으로는 이제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이 과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칩이 하나 개선이 됐는데 그게 GPU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로 CPU가 처리하기 벅찬 연산을 제한, 연산은 주로 CPU에서 한다. 근데 그게 나머지 멀티미디어 복합체가 컴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게 만든 칩이 GPU인데 여기서 멀티미디어 복합체라는 것은 영상, 음성, 그리고 이들의 복합체 파일을 의미합니다. 요즘 근데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면서 3차원 도형이나 3차원 변형 효과 다양한 많은 빅데이터들이 처리를 하는 기능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CPU 하나만으로는 벅차하다는 거죠. 그래서 GPU라는 새로운 칩을 하나 더 달아줘서 이러한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능을 분리해서 만든 새로운 GPU라는 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빅데이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CPU 하나로 불가능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GPU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도와 발열과 면적,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계속 CPU를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경 뉴런, 네, 이 뉴런을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사람의 머릿속 구조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만든 칩이 NPU라는 거죠. Neural Processing Unit.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계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 여기서 딥러닝의 범위는 기계에게 인간의 직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예를 봅시다. 자동차를 인식하려면 사각형이 돼야 되고, 바퀴가 달려야 되고, 뭐 운전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갑자기 사각형이 아니고 찌그러진 사각형이 들어왔다. 이럴 때도 자동차를 인식할 것인가? 사람의 머리는 직관이기 때문에 대충 봐서 이건 자동차다라고 직관을 하는데, CPU나 GPU는 이것을 직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머리와 비슷한 NPU 같은 것을 직관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사람의 뉴런처럼 이러한 기능을 딥러닝을 통해서 뉴런을 인공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현재 AI 칩의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인식하는 데는 시각으로도 보고, 커피의 촉각으로 보고, 후각으로 보고, 이것을 커피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딥러닝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최적화된 반도체가 바로 NPU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PU는 CPU보다 약 40배 빠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용량이 굉장히 크죠. 네. 이게 없으면 현재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소외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어떤 기업인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에 필요한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전재산, 이게 설계하면 캐로도일 수도 있고, 그 만드는 과정일 수 있고, 연구 인력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재산을 개발하는 회사. 이게 바로 동사의 기본적인 영업 컨셉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자율주행차, 로봇, IoT, 보안 카메라 등과 같은 엣지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여기서 엣지라는 것은 우리의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죠. 노트북, 핸드폰, 다음에 시계, 워치, 웨어러블, 기기, 이 모든 것을 엣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각각의 기기들에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이러한 고급 기능을, 새로운 기능을 행할 수 있게 이것을 설계를 해야 되죠.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뉴런, 머리 신경세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동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동사가 주목하는 엣지 환경은 서브와 달리 소비 전력을 낮추고 또 공간을 크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제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설계 자산이 필요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엣지 환경 제약상을 고려하여 전력 및 면적 효율성이 높은 엣지 환경용 신경망 처리 장비 NPU와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우리는 팹리스라는 단어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도 공부 좀 하는 사람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파운드리가 가고, 이 파운드리를 오사트, 웨이브에서 이제 패키징하고 이런 것들을 묶여 있는 게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인데, 이 팹리스 전 단계 반도체 IP, 즉 반도체의 다양한 설계 회로도라든지 설계 로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팹리스 회사는 자기들이 이걸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와 돈과 또 실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IP를 설계하는 회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반도체에서 어느 부분에 설계도를 좀 그려줘. 응? 어느 정도의 조각조각의 레고 블록의 조각조각을 좀 만들어줘. 그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팹리스 회사에게 주면 디자인 하우스가 이것을 붙여가지고 레고를 조립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팹리스 반도체 시스템 LS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레고 조각조각을 만드는 그런 설계도,
이 조각조각 블럭을 만드는 기술, 이러한 것을 하는 기업이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잘 가공하느냐. 이 두 개가 AI 반도체의 핵심인데, AI 반도체는 NPU 칩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멀리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있죠.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멀리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빨리 불러오는 게 일단 중요하죠. 이것을 파이라고 그러는데, 시스템 온 칩, SoC 칩과 D램 간의 고속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핵심 기술, 이것을 설계하는 게 동사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제품이죠. 파이라고 그러는데,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빨리 내부에 있는 칩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빨리 불러들이는 이 기술, 이것을 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빨리 불러들여 가지고 이것을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러라는 데서 저장을 일시적으로 단기 저장을 하죠. 이 저장된 여러 데이터 중에서 급한 것들을 먼저 언칩 인터커넥트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MPU에게 보냅니다. 언칩 인터커넥트라는 고속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계도를 짜서 빨리 MPU에 보내죠. 그래서 MPU는 이렇게 보내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커피인지 자동차인지 문을 열어야 되는지 뭔가를 결정을 해줘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빨리 불러가지고 내부에 빨리 쌓게 하고 저장을 하게 하고 여기서 급한 것들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빨리 MPU에게 보내는 이 과정의 설계도에 관련된 그러한 기술, 그러한 설계도가 1번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 MPU에 들어가는 설계 칩에 관련된 일부를 설계하는 기술이 두 번째 자산이다. 이렇게 동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는 데이터를 빨리 불러와서 빨리 전송시켜야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이 기술, 설계 기술이 일반. 그리고 MPU, AI 칩에 도달하는 것을 빨리 가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칩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주는 것이 두 번째 자산. 이렇게 동사는 두 개의 큰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본 가정을 깔고 제가 여러분 읽어보라고 했던 그러한 그 자료를 하나둘씩 읽어보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글로벌 유일의 메모리, MPU를 통합하는 설계 자산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다시 한번. 글로벌 유일의 메모리, 즉 뭔가 데이터를 빨리 불러와서 저장시키고 이것을 빨리 세분화시켜서 급한 어떤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메모리 관련 시스템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이것을 MPU에 빨리 들어가서 MPU가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괄된 프로세스 전체를 짜줄 수 있는 그런 설계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2022년 9월 나스닥에 상장했다. 2022년 작년 9월에 상장했죠. AI 엣지 컴퓨터 환경에 쓸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IP를 턴키로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턴키라는 것은 한 덩어리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턴키는 한 덩어리를 제공한다. 그럼 아까 전반에 봤던 그 화면 다시 한번 가보죠. 즉, 턴키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빨리 불러내서 이것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인터커넥트라는 어떤 그 시스템
빅데이터가 빨리 갈 수 있는 회로도를 만들어줘서 MPU가 빨리 이것을 계산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관될 과정, 이 전체를 다 만들어주고 설계해 줄 수 있는, 턴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말 아주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는 MPU, 고효율 신경망 연상장치와 그에 최적화된 메모리 시스템, 인터커넥트 봤죠? 고속도로와 같은 거. 빨리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보내주는 역할. 그 다음 메모리 컨트롤러, 일시적으로 불러와가지고 저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 그 다음 파이는 외부에 있는 빅데이터를 빨리 불러내서 D램과 여러 가지 칩들 간에 서로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설계 회로도가 파이란 거죠.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설계를 관련된 기술을 통합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래서 경쟁사 대비 소비 전력, 면적, 메모리 등에서 고객사들이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의 고객사들은 국내 팹립스 업체들과 디자인 하우스, 최종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와 TSMC 각각 6대 4 정도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P라는 것은 CPU, NPU, GPU 등 시스템 원칩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적으로 설계해주고 검증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블럭을 제작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여기서 2년에 3년 정도 하죠. 이걸 먼저 개발을 조각조각 블럭을 먼저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팹리스 하우스들이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뭐 제공해줘. 그럼 주면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완성됐을 때 여기서 또 뭐 하나당 얼마씩을 또 받기도 하고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에 제공할 때 또 IP 관련된 돈을 받고 또 최종 완성이 됐을 때 하나 팔 때 얼마에 대해서 또 돈을 받을 수 있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블록들, 뭐 아주 정교한 블록, 우리가 이제 큰 블록을 합쳐서 큰 어떤 뭐 작품을 만들 때 조각조각이 중요한 팔다리를 만들어준다든지 로봇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눈알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레드메이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게 전부 다 반도체다 설계도에 관련된 거란 거죠. 자, AI 엣지 컴퓨팅에 특화된 IP라 불리는 MPU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안에서 AI 연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반도체로, 그렇죠? 학습과 실행하는 머신이 다른 오프칩이다. 학습하는 것과 실행하는 머신이 각각 다른 오프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별로 MPU를 따로 설계해 별개의 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시스템 원집 하나의 큰 칩 안에다가 MPU 넣고 CPU 넣고 GPU 넣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으로 많이 만들죠. 이것을 SoC 칩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온 칩으로 한 개의 다이의 MPU를 구현하기 위해서 관련 IP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AI 모델이 복잡해지고 다층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리소스가 사용되게 된다. SoC 칩 내에 탑재된 수많은 기능들을 피리오 AI, 니벨리온, 보스 반도체과 같은 국내 팹립스 업체들이나 중국 팹립스 업체들이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와 같은 IP 회사들이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나의 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칩들 중에서 이 중에서 MPU 칩에 대해서도 이 안에 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미리미리 조각조각 블록으로 만들어 넣어서 이들이 필요하면은 바로바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SO 칩을 만드는 회사 자체가 이 조각조각 블록까지도 다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고 잘못 만들었을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조각조각 블록을 만드는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조각조각 블록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원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이 반도체를 시스템 원칩 완성된 시스템 원 반도체 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구 블록을 가지고 만든 스페이스 셔틀 우주 항복선이라 생각하면 이 우주 항복선에 들어가는 중요한 블록들을 미리 조각조각 만들어 놔서
그다음에 이제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 기능을 더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데 여기다 막 꽂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회로도를 만들고 서로가 기능을 잘하게 하고 데이터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발열도 적게 나오고 또 뭐라 그럴까 위치도 좀 적게 차지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미리미리 이렇게 조각조각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네,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 24페이지에 있는데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IP 플랫폼 as a service. 네. IPPAS 약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설계 자산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다양한 시스템 온 칩, 또 NPU 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 수 있게 회로도나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놔서 회로도가 서로서로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턴키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PU, IP뿐만 아니라 관련 메모리 시스템을 통합한 플랫폼 IP를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설계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설계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조합할 수 있게 할 능력이 된다면 이걸 또 하나로 조각조각이 아니라 잘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은 그러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 거죠. 두 번째 특징, IP 포트폴리오의 높은 확장성이다. 뭔가를 딱 조각조각 블럭을 만들어 놓으면 뭐 세모 블럭, 네모 블럭, 동그라미 블럭, 뭐 사각형, 별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꼭 뭐 우리가 스페이스 어떤 그 우주 항복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차도 만들 수도 있고 차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DDR5에서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엣지 디바이스 중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안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칩에 들어가는 IP를 제공하는 차량용, 드론, 로봇, IoT 등으로 IP 포트폴리오 확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림에 오면 동사는 이 파일을 잘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빨리 불러낼 수 있는 이 기능이 파이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동사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칩넷에 적용된 다이-투-다이 파이 IP 개발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 아, 여기서 어려운 단어 칩넷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칩넷은 뭐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칩넷이란 반도체 조각을 말하는데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작은 구성 단위를 말하는데 혹은 IP 블록 단위다. 뭔가 설계 자산의 블록 단위다. 각기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칩넷을 연결해 프로세스를 만드는 기술이 칩넷 기술이라는 거죠. 네. 자, 한번 봅시다. 이종 칩을 결합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나노에서 만든 뭐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8나노에서 만든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4나노, 8나노 각각 뭐 또 성능도 다르고 이것을 하나의 기능으로 엮어 가지고 프로세스 뭔가를 묶음 단위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단일 단위 4나노에서 만든 것을 4나노끼리 뭐 8나노에서 만든 8나노끼리 따로따로 묶어 놓으면은 뭡니까? 위치도 뭐 면적도 많이 작용하고 뭔가 서로 협동과 협업을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의 칩 안에 쑥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굉장히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이것은 묶음을 잘 오거나이즈하면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성도 있고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회사가 바로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칩넷이라는 것은 고성능을 가진 칩과 저성능을 가진 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칩 속에서 붙이는 그러한 기술,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개발 능력, 이것을 동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TSMC의 IP 얼라이언스 파트너 편입이 가능하다. TSMC와의 거래를 하고 있죠. 특히 칩넷에 적용할 IP가 2022년부터 개발 중으로 향후 2년 뒤에는 이게 상용화되면서 동사의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능력이 다른, 기능이 다른 칩을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만든다면 비용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동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일 칩은 7나노에서 만든 것들은 전부 7나노에서 만든 것들을 묶어놨는데 칩넷은 7나노 거하고 14나노 거하고 20나노 거하고 7나노 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죠. 14나노와 20나노 성능이 난 저성능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떨 때는 적은 성능이 필요한 기능을 가진 것도 서로 묶어서 서로 이것이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묶어주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AI 칩들은 그런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NPU 칩들에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고 이것 설계도를 이게 굉장히 설계를 짜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3년 동안 한 번 이러한 칩넷을 사용하면 다른 데서 설계하던 걸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입장벽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미국의 알파웨이브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는데 이 회사가 4조까지 가다가 지금 7천억까지 이제 빠졌죠. 네, 많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는데 동사는 이제 3천억이니까 5천억까지는 갈 수는 있다. 하지만 1차 상승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네요. 또한 동사는 보면은 다양한 기능을 많이 하죠. 보면은 삼성에도 속해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에 관련된 기능에서도 만들 수 있고, 삼성과 현대차를 다 포함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사의 실적을 보면 2023년에 가야 겨우 이제 똔똔을 맞추네요. 그렇죠? 2024년에 가서 이제 플러스 50억이 나는데, 작년까지 마이너스 90억이 났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은 좋다. 하지만 뭐 그렇게 흥분할 정도의 뭔가 그러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수준. 이 정도로 보고 3천억까지 이미 올라왔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천천히 신중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동사의 공부를 해 보고 싶네요. 네, 너무 기술적으로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깊게 파고들지 않았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서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재미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